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사회정서학습과 인성교육 4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바른마음 그거 읽었던 거에서 조금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논문을 보고 있는 중이죠. 이제 4, 5주 이어서 볼 거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요나스가 이야기하는 과학기술의 5가지 단계 살펴봤던 것 같고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현대기술과 윤리학이 가지는 그런 의미,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8쪽이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의 발전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간 자신의 문제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이렇게 볼 때 기술은 인간 행위의 문제를 다루는 윤리학과 별개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술, 의학, 윤리의 현대기술은 왜 윤리학적 대상인가 라는 장을 통해서 요나스는 직접적으로 기술과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는 기존 윤리와 구분되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현대의 기술이 가지는 특징이라든지 그 특징에서 기인한 윤리학에 미친 영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의 모호성, 이것과 관련해서 229쪽으로 넘어와서요. 첫 번째, 현대 기술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영향력 행사라는 행위의 특징으로 인해 좋은 의도로 행했지만 전체적으로 나쁜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기술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위협적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결과의 모호성이 문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저희 과학기술 단계 중에 마지막 5번째가 생명공학, 그것과 관련되는 단계였는데요. 생명공학과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의학기술, 의료기술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의학기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결과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의학기술, 의료기술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고안한 거죠. 선한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세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죠. 아마 지금 70억, 80억 이 정도까지 될 겁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 이 둘 사이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적용의 강제성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적용의 강제성. 두 번째와 관련되겠죠. 일반적으로 어떤 능력의 소유는 그것의 사용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행위를 통해 그것이 구체화되는 순간 그것의 적용에 대한 요구가 커져서 결국은 지속적 욕구로 자리 잡게 되는 적용의 강제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길게 해오고 지금도 그 관성의 법칙이 작용되어 가지고 대학원 선생님들과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초의 발원지로 강력하게 추측되는 곳이 이제 중국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 코로나의 원흉이라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좀 알레르기가 생기나 봅니다. 이제 자기 국가 내에서도 코로나를 뿌리 뽑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한때 있었죠. 백신 패스라고 하는 거. 그 백신 패스를 곳곳에 갈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저희는 무엇인가요? 그 접종했다는 확인서 이거를 보여주는 게 백신 패스이잖아요. 중국에도 최초에는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죠. 중국에는 백신 패스 인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들이댈까요? 얼굴을 그냥 들이대면 됩니다. 마스크 빼고 카메라에 얼굴을 대면, 중국은 엄청나게 발달한 안면 인식 기술, 사실 안면 인식 기술이 중국에만 발달했다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 안면 인식 기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달해 있는데, 이것을 강제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활발하게 다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어디 갈 때마다 얼굴로 이렇게 인증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위를 하겠죠. 그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생체 정보라고 하는 건 사실 사적인 정보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어디를 가는데도 하고, 결제하는데도 그냥 얼굴 대고 결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카드 대고 결제하는 것처럼 거기는 얼굴을 가지고 결제하면 잔액 얼마 남았고 이런 게 다 뜬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그걸 하고 나면 계속 그게 적용되거든요. 그런 방식의 기술은 적용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시공간적 광역성.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죠. 시공간적 광역성. 229쪽도 아래로 넘어가서요. 셋째 보시면 되겠죠. 현대의 기술은 그 실천적 범위와 영향력에 있어 개인을 능가하여 사회 전체로, 보다 더 넓게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관련되는 기술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화된 시공간적 광역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기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통기술, 통신기술도 기술의 하위 분야일 겁니다.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것에 발을 맞추어서 당연히 교통, 통신기술, 그 수단 또한 발달하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실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공간적 광역성, 이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간 중심주의의 파괴. 인간 중심주의의 파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29쪽으로 보자면 넷째가 되겠죠. 넷째, 기술의 파급력이 시공간적 광역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기존 윤리가 가지던 전통적 성격, 인간적 선의 정렬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발달한 기술로 인해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능력을 가지게 된 인간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무를 가질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1교시에서 한수 요나스 주 저서로서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을 써드렸었잖아요. 그 책에 이제 유명해지면서 요나스 입장이 책임 윤리라고 하는 입장으로 거의 굳어서 정형화되었고요. 과거에도 책임이라고 하는 건 있었죠. 근데 과거의 책임은 뭔가 책임 규명할 일이 생겼을 때 이전으로 돌아가는 성격을 가지죠.
예전으로 돌아가 봤더니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책임 소재는 여기에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과거로 가고 좀 협소한 책임 이해라면, 요나스가 말하는 새로운 책임 윤리는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지금 기술이 시공간적 광역성을 가진다고 했죠? 책임의 범위 또한 시공간적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현재의 인류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인류까지 책임이 확장되고, 공간적으로는 협소한 인간 사이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지구 전체에 있는 존재에 대한 책임, 자연 전체에 대한 책임까지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인간 중심주의의 파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의 인류에 대한 책임, 자연 전체에 대한 책임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긴 한데, 기존에 있던 윤리, 그 기존에 있던 윤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일어난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요나스는 윤리적 진공 상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윤리적 진공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윤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한 이러한 상태는 요나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윤리적 진공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저희 도덕 사회학원 할 때 듀리켐 많이 나오잖아요. 듀리켐. 아노미 현상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무규범 현상. 이 도덕 기준하고 행동 양식하고 맞지 않을 때 그 간극, 그래서 규범이 없는 상태, 아가 없다는 의미의 접두사니까요. 이것도 과학기술은 엄청 발달했는데 인간의 윤리적 행위 양식은 그걸 못 따라가서 간극이 발달한 상태, 그래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윤리는 책임의 범위가 전 지구적 그리고 미래 세대에까지 확장된 윤리이고요. 요나스 방식으로 말하면 책임윤리, 그리고 여기 또 새롭게 등장한 사상가 아펠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거시윤리, 윤리의 규모가 전지구적, 거시적으로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시윤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영역이 구분되는 것처럼 윤리학에서도 이런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거시윤리학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주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윤리학에 대한 내용이죠. 기존 윤리학이 위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데, 그걸 요나스 방식에선 책임윤리라고 말할 수 있고, 아펠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면 거시윤리라는 성격이다. 윤리학이 위기면 그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도덕교육도 위기일 테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도덕교육의 위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3장 도덕교육의 위기. 자, 현재 도덕교육의 경우 선생님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열심히 도덕 가르쳐 주시지만 저희 중등학교에서도 도덕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에서 생활과 윤리가 선택률 1위거든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도덕교육 공동체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 도덕교육 자체가 학문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비난은 제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도덕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목 내지 학문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회의적 시각까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은 거의 없는 편이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주장도 있었으니까 그런 방식에서 도덕교육이 필요 없다고 했던 주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2장에서 과학기술 발달로 윤리학이 위기에 빠졌다고 했었으니까 3장에서는 새로운 측면에서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도덕교육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측면은 없을까? 그렇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는 노선을 한번 취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덕과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독립교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가 존재하기도 하였고, 잠재적으로 도덕가를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요소들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도덕교육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일부 입장들에 대한 평가를 검토해보고, 그러한 비판의 수준을 뛰어넘어 규모와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다 격렬하게 제기될 수 있는 비판들, 새로운 비판들이겠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기존의 도덕교육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973년 3차 교육과정 시기에 도덕교육이 정식 교과로 채택이 되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횟수로 치면 어느 정도 흘렀을까요? 50년 가까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제 윤리교육과, 그 당시에는 국민윤리교육과라고 할 수 있겠죠. 중등학교에 도덕윤리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때 뽑혔던 분들이 초창기에는 엄청 많이 뽑히셔가지고 그 학교 현장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많이 뽑혀 계시니까 신규 교사를 충원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도덕과는 계속 신규 교사 뽑는 인원이 조금 암흑기였는데, 많이 뽑히셨던 분들이 한 번에 많이 나가시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때 많이 뽑았던 인원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초등에 비해서 중등이 이제 임용 합격하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덕윤리는 최근에는 그나마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면 초수 선생님들도 합격률이 조금 높은 과목이긴 합니다. 자, 그게 뭐 저희 이 교육과정 역사도 무관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1990년대 이후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로 인해 도덕과는 많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도덕과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적 실천력의 측면에서 도덕과 교육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도덕교육의 목표 자체가 교육의 궁극적 본질과 통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교과와 교과외 활동을 통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입장이 크게 어렵지 않은 주장이죠. 첫 번째, 도덕교육 효과가 없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올바른 지식의 전수, 훌륭한 인간의 육성. 훌륭한 인간 육성하는 건 인성교육이고, 인성교육은 모든 과목이라든지 학교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별도 교과로 가르칠 필요까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주장 가지고 있는 걸 찬찬히 뜯어보면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도덕교육이 필요한 거야 라고 반론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덕과 교육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런 두 가지 근거는 도덕과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내재적 정당화와 외재적 정당화로 곧바로 반박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다음 장의 표와 같은데요. 231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내재적 정당화.
도덕과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있는 상태는 인격 완성이며 이것은 교육의 본질 속에 있는 것이다. 도덕교육 필요 없다고 하는 두 번째 입장에 가까운 그것에 대한 반론 입장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외제적 정당화. 외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교과를 정당화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 니즈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천성과 관련되는 그 내용 반박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화살표로 바로 내려와 볼게요. 도덕과는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최소 필수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모든 학생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성교육 그거 너무 중요하니까 모든 과목에서 다 해라 이렇게 하면 다른 어떤 과목에서 하겠지 하고 결국 아무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가장 핵심으로 다루는 교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과 교육과정 시작하는 교육과정 문서에 보면 첫 번째 문장이 도덕과는 인성교육의 중핵 교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과의 정체성,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문서 첫 번째 문장에 딱 박혀 있는 것이죠. 인성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며 그러니까 별도 교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너무 간단한 반박이죠. 그 다음 외제적 정당화와 관련해서요. 도덕과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생활 적응과 사회화 및 국가 발전 같은 외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충실히 지닌다. 수단적 가치, 이것을 잘 달성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천력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덕과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입장에 대해서는 도덕과가 사회화 및 국가 발전 등과 같은 외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외제적 정당화를 통해 대응해 나갈 수 있겠고요. 도덕교육이 학교에서의 다른 교육 활동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도덕과 자체가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상통하기 때문에 교과 자체가 최소 필수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재적 정당화를 통해 대응해 나갈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리를 반대로 바꿔버리면 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도덕교육에 대해 통상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러한 비판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덕교육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도덕교육이 지향해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논의의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위험으로 제가 제기하는 게 하이트류의 사회적 직관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직접 인용문 부분 읽고 나서 잠깐 쉬셨다가 이제 하이트에 대한 내용 이어서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보도록 할게요. 뇌가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로 그것이 자아의 장차 위협인가 아니면 혜택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난 후 뇌는 좋은 것은 더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덜 받아들이는 쪽으로 행동을 적응시킨다. 동물의 뇌는 이런 식의 평가를 매일 수천 번 내리는데 이때 의식적 추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우리 화이트 할 때 직관이 먼저이고 의식적 추론은 그 다음이다 이야기했죠. 동물한테는 의식적 추론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고요. 좀 고등한 사유 능력을 가진 인간에게도 의식적 추론은 하이트 입장에서는 도덕적 직관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평가의 목적은 하나로
동물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다음과 같은 질문에 뇌가 최선의 답을 내놓게 하는 것이다. 232쪽으로 넘어와서요.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하이트에 대한 내용 살펴보면서 그게 왜 도덕교육에 위협이 되는지도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